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 의미에서 가속을 예고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콜의 특징은 2.5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부의 매출이 다음 분기 기준으로 ARR 10빌리언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AI 수요에 맞게 브라질과 이탈리아, 멕시코와 스웨덴에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 애저의 오픈 AI 사용량이 6개월 사이 2배 증가한 점, 기업들이 자체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고객사가 분기 사이에 2배 늘었다는 점, 애저 클라우드의 수요를 볼 때 여전히 공급 가능한 AI 컴퓨팅 캐파보다 더 높은 수요를 내고 있다는 점, 내년 1분기부터는 AI 컴퓨팅 캐파가 크게 늘을 것이기 때문에 애저의 매출 성장률도 가속화될 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AI 캐파를 자체 서비스의 추론에 쓰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훈련용으로 쓰는 GPU 인프라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MM 애저 서비스나 코파일럿 자체를 서비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미 자체 서비스의 추론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가능한 AI 가속기 캐파만 우선하여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코파일럿 침투 속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엑셀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도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중입니다. 매일 M365 코파일럿을 쓰는 사람의 수가 한 분기 사이에 10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 당시에도 코파일럿을 매일 사용하는 직장인의 수가 QOQ에 2배 늘었다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2개 분기 동안 연이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폰이 코파일럿으로 주당 3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전사 직원 6.8만 명에게 코파일럿을 구매하여 배포했습니다. UBS도 초기 사용 후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서 직원 5만 명에게 코파일럿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고객도 늘고 있지만 기존의 기업 고객들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확인해가면서 더 많은 시스트를 구매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RR은 가장 최근의 월 매출을 연율화시킨 것입니다. 12를 곱한 그런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부가 생긴 이후로 2.5년 만에 ARR이 10빌리언을 돌파할 거란 전망을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업부입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ARR 10빌리언은 애저 AI와 코파일럿 등 각종 AI 사업부를 모두 합친 매출입니다. 생성형 AI 이후에 부각받기 시작했던 애저 AI 매출의 사업부만 정리해보자면 3분기 현재 ARR 6빌리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RR이기 때문에 훨씬 더 AI 매출에 대해서 후하게 쳐주는 것이지만 이번 분기 매출 64.73빌리언을 연율화했던 258.9빌리언 대비해서 2.3% 정도의 매출이 애저 AI 그 안에서도 생성형 AI로 인한 매출이 된 셈입니다. 지난 2분기부터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아주 약간이나마 둔화되면서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캐파가 부족해서 고객들의 높은 수요에 모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AI 수요가 가용 캐파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가 본격적으로 온라인되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는 유지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기업들은 전체적인 예산은 고정한 상태로 AI 투자에 집중하고 논 AI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미루다 보니까 계속해서 AI는 성장하지만 논 AI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AI 클라우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코어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애저 아크나 다이내믹스 365, ERP 코파일럿 같은 경우인데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AI를 쓰려면 디지털 코어 과정에 선행되어야 하고 디지털 코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고객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며 AI로 인한 리스크나 데이터 보안 등을 관리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동시에 기업 컴퓨팅 인프라 전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나 엣지나 콜로케이션 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해줄 인재가 없고 기업의 독점적인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진 않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코어 형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코어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IT 컨설팅사와 CRM과 ERP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성형 AI 사업 부분 누적 계약 규모가 지난 분기 2빌리언에서 이번 분기 3빌리언으로 분기 사이에 33%
3% 이상 계약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컨설팅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IBM은 생성형 AI 파이프라인이 강세이고 이러한 컨설팅 파이프라인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는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성형 AI 거래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센추어도 생성형 AI 계약 규모가 2빌리언에서 3빌리언으로 90일간 신규 계약 규모가 1빌리언만큼 크게 강세였습니다. 엑센추어의 관리형 서비스 사업부가 자체가 AI 도입 이후에 운영과 관리부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생성형 AI 사용량이 매분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IBM과 엑센추어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디지털 코어 형성의 다른 수혜 기업들인 CRM과 ERP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구글의 성장률이 크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신규 클라우드 계약 규모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더 잘 보였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신규 계약을 많이 따내는 편이었으나 2024년 1분기부터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 우위가 아닌 비등비등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분기에서는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신규 계약 규모가 애저와 AWS와 비슷한 규모까지 매우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오픈 AI 모델의 위상이 2023년 상반기의 위상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게 중요한 건 GPT-5입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윈윈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모델로 지능 격차를 벌리고 초기 서비스 할 때 토큰당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수익을 일부 거두고 그 후발 주자들이 따라올 때마다 가격을 과감하게 낮춰가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을 베타적으로 먼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애저의 성장률도 함께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델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오픈AI의 점유율이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애저 AI를 사용해야 하는 비중도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1.5 프로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같은 모델이 성능 격차가 현재 거의 GPT-4와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LMM 모델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벤치마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론 전용 모델인 O1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압도적인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인 튜닝할 수 있는 모델들 사이에서 보자면 제미나이 1.5 프로가 꽤 많은 격차로 오픈AI의 GPT-4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클로드 3.5, 그 뒤로 제미나이 1.5 플래시 모델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플래시 모델이 아주 소형 모델로 매우 싸고 빠르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용 사례별로 플래시를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벤치마크상 웬만한 거대 모델보다도 퍼포먼스가 좋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스트랄의 거대 모델, 그리고 메타의 첫 거대 모델이 성능을 잇고 있으며 그 뒤로 GPT-4o 미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큰당 출력량, 엄연히 말해서 사실은 스피드라기보다는 스루풋에 가깝긴 한데 여기는 속도로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엔비디아 총정리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의 퍼포먼스가 과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러한 스루풋과 스피드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스피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아무튼 스루풋으로 봐도 제미나이 1.5의 플래시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셋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상태고 도메인별로 소형 모델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졌다면 플래시를 통해서 워크로드 비용을 줄이고 훨씬 더 간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GPT 프론티어 모델들의 시리즈가 이어지고 그 뒤를 제미나이 1.5 프로가 스루풋 랭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큰당 가격으로 보자면 맨 오른쪽의 O1 프리뷰는 컴퓨팅 타임을 늘려서 최대한 높은 지능 수준의 고도의 연산을 하게끔 설계된 추론 전용 모델이니까 제외하고 아무래도 소형 모델이 크게 저렴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미나이 1.5 플래시가 상당히 압도적인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오픈AI의 GPT-4 미니의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고 라마의 9분의 1 수준의 가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거대 모델급 라인업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았던 제미나이 1.5 프로가 가격이 가장 또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GPT-4보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데 가격은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 분기로 애저의 오픈AI 서비스 사용량은 6개월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다만 구글이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통해서 제미나이 API 콜이 6개월 사이에 14배 늘어난 것과 대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기 위한 방법은 다시 한번 GPT-5로 격차를 벌려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거맹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엔비디아의 GB200 NVL72 인도량을 크게 상향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분기의 인도량을 상향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NVL36 기준으로 300개에서 500개의 렉을 인도받기로 했으나 수요가 높아지면서 GB200 기준으로 1400개에서 1500개의
서버렉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서버렉 주문량으로 보자면 이전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늘어난 것인데 실제로 NVL36이 대부분이던 믹스를 NVL72가 대부분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순수한 칩 규모로도 보자면 최소 4배에서 6배 이상 주문량을 더욱 크게 늘린 셈입니다. 최근 오픈AI의 경쟁적 위상의 둔화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감한 블랙웰 선제 투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호퍼에서 블랙웰 전환에 따른 성능 차이가 훈련은 4배 이상, 추론은 10배 이상 가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GB200 NVL36으로 추론용 수요를 적당히 맞추는 것보다 훈련과 추론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NVL72를 예상보다 더 많이 구매해서 선제 투자하는 것이 유리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을 확보하는 게 차세대 모델의 훈련에 할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각종 훈련과 추론 알고리즘 연구, 정렬 관련 연구와 각 제품의 성능을 올리고 서비스 규모를 늘리기 위한 컴퓨팅 등 여러 영역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트랜스메딕스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과속 방지턱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랜스메딕스의 이번 어닝콜의 특징은 2025년 이후 매출 성장률과 GPM 60% 중반으로의 이익률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유지한 점, 물류 확장이나 임상 인력 증가, 예상치 못한 항공기 정비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점, 2025년 상반기부터 전세기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텍사스에 항공기 정비창을 신설하고 함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 장기 기증자의 가용성 변동이나 여름철 계절성을 제외하게 되면 펀더멘탈이나 경쟁 기술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없다는 코멘트를 2번 강조한 점, 2025년의 유럽 이니셔티브와 차세대 심장 및 폐 임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점, 이번 4분기 10월 초부터 장기 이식 수요가 정상화됐으며 곧 다른 장기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트랜스메딕스는 실적 발표에서 하는 말의 디테일을 모두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맥락 사이에 숨어있는 기업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주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는 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9월 4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3분기 매출이 약세일 것을 감안하고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을 빼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랜스메딕스는 연간 가이던스가 3분기에 다수의 항공기를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약세일 수 있다는 것과 보통 여름은 장기 이식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데 일부 장기는 3분기 이식량이 12%에서 17%까지도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책정됐음을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코멘트상 애널리스트들은 QOQ 성장률이 다소 플랫에 가깝거나 약간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 결과 컨퍼런스 콜 이후 약세를 보였습니다. 컨센서스가 QOQ 1% 수준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실제로 QOQ-5%로 약간 더 적게 나왔던 셈입니다. 한 건당 11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분기당 1000건 정도의 장기 이식을 예상했다가 50에서 60건 정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매주 중요한 컨퍼런스 내용이 있을 때마다 트랜스메딕스 경영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곤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8번의 비공개 컨퍼런스 내용들을 담은 자료와 이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내용에서 파생돼서 장기적으로 자체 항공기 유지 보수를 빠르게 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새롭게 항공기 정비창 허브를 만들면서 초기 비용이 발생했고 일평균 운영 가능했던 비행기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서드파티 항공물류 파트너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전세기 운용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예정하지 않은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됐던 것이 영향이 컸죠. 이러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더 잘 활용하겠다는 예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이 때문에 제품 마진율은 80%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마진율이 연속으로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GPM이 낮아졌었는데요. 4분기부터는 다시 자체 항공기 비중을 유지보수를 끝냈기 때문에 높여가는 그림이 됩니다.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구조상 서비스 마진율은 이번 분기를 저점으로 2025년까지 계속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기에도 파일럿 수를 2배로 늘렸고 그리고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에도 파일럿 수를 늘리는 중입니다. 각 비행기의 운영 시간이 12시간 1교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향후 궁극적으로 24시간 2교대로 연중무휴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파일럿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부담이긴 하지만 비행기 한 대당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운영 효율성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OCS를 통한 이식 건수가 QOQ-3%에서 5%
25% 감소했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인 장기이식 규모의 계절성을 반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전체 장기이식 볼륨 중에 심장에서는 OCS의 침투율이 21%, 간은 27%를 기록한 분기였습니다. 트랜스메딕스가 성장 과정에서 계절성을 띠기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분기라는 점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침투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내셔널 시즈널리티를 반영하는 첫 분기란 점이었죠. NOP 출시 이후에 2022년부터 이어졌던 YOY 100%대의 초고속 성장기에서 이제는 YOY 50% 이상의 고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속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성장률 기준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첫 QOQ 마이너스이기도 했고 컨센을 하회하면서 실망이 꽤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줬던 대로 실제로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영향을 제외하면 OCS 기술의 성장이나 침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8월에 이식 프로그램이 줄었던 것은 가격적으로 타선택지에 밀린 것이 아니라 장기 이식 가능한 장기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연간 가이던스인 455밀리언에서 445밀리언에 대해서는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10월 초부터 장기 이식 데이터가 계절성을 끝내고 정상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이던스대로라면 가이던스 상한 기준으로 QOQ 15% 성장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적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분기 단위 실적 말고 연간 단위로 다년간 단위로 보자면 트랜스메딕스가 몇 분기째 강조해온 세 가지 이니셔티브는 꾸준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이후 고성장을 이어나갈 방법에 대한 생각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린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기업 디지털 리얼티는 이번에 프로젝트 개발 규모가 QOQ 50% 커졌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처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AI를 적극 사용할 계획임을 알렸고 AI는 이제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인도가 또한 대대적으로 소버린 AI 경쟁에 참여함을 알렸죠. 두 번째는 트랜스메딕스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이번 요약하자면 다시 찾아온 과속방지 턱입니다. 주가 하락이 거셌고 다만 2023년 2분기에 있었던 물류병목 이슈와 비슷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NOP 시작 이후에 매출 성장률이 처음으로 QOQ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 GPM이 크게 하락한 점이 문제였지만 두 부분은 모두 일시적이라고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2025년에 있을 영업이익 레버리지 구간을 위한 선투자의 해입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향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구글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제미나이가 어디든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검색 엔진의 변화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도 제미나이가 힘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AI 지표들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 제미나이 API 콜은 6개월 사이에 14배 증가했는데 기업들의 AI 수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에서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살펴봐야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는데요. 요약하자면 가속을 예고한 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은 4분기에 10빌리언에 달할 예정이고 애저의 아크, 다이내믹스,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현재 왜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AI를 배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존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아마존의 3분기를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영업이익률 5%에서 6%대였던 아마존은 NDJS의 아마존 2.0 이후 이제 영업이익률 분기에 1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물류혁신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데요. 물류혁신 그리고 로보틱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플라이휠입니다. 울퉁불퉁한 현재의 소비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업이익률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지 현재의 소비 환경에 맞게 적응한 부분과 빅테크 캐펙스들을 모두 분석한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